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이혼에 성공한 40대 초반의 싱글맘입니다. 오늘 사연은 욕심 많은 시댁과 전 남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들의 욕심이 스스로를 어떻게 무너지게 만들었는지 모두 이야기해 드릴게요. 남편과는 20대 후반에 만나 30대 초반에 결혼했어요. 솔직히 30대 초반에 결혼할 생각은 없었지만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된 상황이었죠. 아이 때문에 한 결혼이라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어요. 한 번뿐인 신혼여행조차 마음대로 갈 수가 없었죠. 멋진 유럽으로 가고팠지만 뱃속의 아이가 걱정되어 비행기를 탈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우리 애랑 당신 해외로 꼭 여행 보내줄게. 신혼여행이라 생각하고 즐겁게 가자.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 고마워. 언젠가 꼭 해외로 여행 가면 좋겠다. 대신 우리 국내 여행이라도 많이 다니자. 아이에게 추억을 많이 쌓아주는 거야. 그런데 결혼 후에도 여행을 자주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의 벌이가 시원찮았거든요.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으로 월급이 굉장히 적었어요. 저 역시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었고요. 결혼식 때 뱃속에 있던 아이가 4살이 될 때까지 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뒤늦게라도 신혼여행을 보내주겠다던 남편의 약속은 흐릿해져만 갔죠. 그런데 어느 날 친정엄마가 살짝 말했어요. 너 요즘 많이 힘드니? 내내 일에만 치여 살잖아. 너희 신혼여행은 이제 그냥 안 가기로 결정한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둘이서 돈을 모으고는 있는데 잘 안 모여. 매달 경조사비로 빠져나가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애 다 키워놓고 나서라면 또 모를까. 너랑 김서방 둘 다 박봉이라 애 키우기 많이 힘들 거야. 그래도 이렇게 쫓기듯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럴수록 네 정신만 갉아먹힐 텐데. 엄마가 모아뒀던 돈 조금 나눠줄 테니까 신혼여행 다녀오렴. 갑자기 무슨 신혼여행이야. 괜찮아. 그 돈으로 엄마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 내가 엄마를 보내줘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엄마 돈으로 어떻게 여행을 가. 그래도 딸이 염치가 있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바로 너 신혼여행 보내주는 거야. 가서 한 며칠은 편하게 쉬고 와. 그동안 우리 손녀딸은 내가 보고 있을게. 이제 나랑 많이 친해져서 그런지 잘 울지도 않지 않니? 엄마인 네가 없어도 일주일 정도는 견딜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김서방이랑 둘이 다녀와. 알았지? 솔직히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엄마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았어요. 결혼 후 오랜만에 가는 여행이라 들뜨기도 했고요. 그렇게 여행사를 통해서 가이드를 끼고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남편도 한껏 업되어서는 여행 전부터 유럽 간다고 여기저기 이야기하더군요. 이것저것 준비하면서도 얼굴이 싱글벙글했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시모가 매일 전체 메신저방에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은 해외 구경도 못 해봤는데 너무 부럽다며 징징거리는 내용을요. 에휴, 너희는 좋겠다. 그렇게 여행 갈 여유도 있고. 우리는 늙어서 이제 돈도 많이 못 벌고 여행 갈 일도 없는데. 여행하는 5박 7일 동안 그 비난의 정도는 점점 더 거세져 갔어요. 심지어 여행 마지막 날에는 시모가 대놓고 다그치기까지 했죠. 이 불효자식들이 자기들만 즐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요. 그러면서도 시모도 똑같은 곳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7일 내내 시모의 문자에 시달려 여행도 못 즐긴 남편과 저는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편하게 쉬지 못했습니다. 시모가 말한 대로 여행을 알아봐야 했거든요. 저희랑 똑같이 하고 싶다시길래 동일한 패키지를 골라 정보를 보내드렸죠. 첫 장에 빨간 글씨로 크게 계좌번호와 여행비를 적는 것도 잊지 않고요. 솔직히 그거 보고 시모가 바로 전화할 줄 알았어요.
비용을 대달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웬일로 아무 연락이 없더군요. 대신 남편을 통해 소식만 간간히 들려왔어요. 시모와 시부가 여행 갈 준비를 하느라 바쁘다고요. 옷도 사고 액세서리도 사고 신발도 사고. 여행 경비는 아직도 안 낸 것 같던데 신나게 준비만 하더라고요. 그때 시부모님은 우리가 그 돈을 내줄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하고 확신했죠. 굳이 나서서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진 않았어요. 계속 그렇게 오해하시도록 놔두고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러자 여행 당일 시모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예, 오늘 여행 가는 날인데 비행기 티켓이 왜 아직 안 오니? 지금 시간 다 돼가는데 우리 못 들어가고 있다.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라도 없어? 어머님, 혹시 결제는 하셨어요? 무슨 결제를 말하는 거니? 여행 경비는 너희가 내주기로 한 거잖아. 그 당당한 말투에 웃음을 참으며 시모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저희한테 무슨 돈이 있다고요. 저랑 남편 최저임금보다 겨우 조금 더 벌어요.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돈도 없는데 어떻게 두 분 해외여행을 보내드리겠어요? 얼마나 큰 돈이 필요한데요. 제가 분명히 자료에 돈 보내셔야 한다고 적어놓지 않았나요? 그것도 빨간 글자로 확실하게 보실 수 있게 체크까지 해놨는데. 저런 돈을 안 내셨으니 티켓이 안 나오죠. 그럼 돈을 하나도 안 냈단 말이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는 당연히 너희가 돈 낼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너무한다. 우리 여행 좀 보내주기가 그렇게 싫었니? 너희는 둘이서 해외여행 잘만 갔다 오더니 아무리 돈이 아까워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그리고 뭐 돈이 없어? 그럼 너희는 돈 빌려서 갔니? 무슨 돈으로 해외여행을 갔어? 뒤로 모아둔 돈이 있었으니까 간 거 아니야. 저희 이번에 신혼여행 겸 간 거예요. 그리고 비용은 친정어머니가 주셨어요. 결혼한 지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신혼여행도 못 간 딸이 불쌍하다고요. 지금까지 아무도 신경 안 쓰지 않았지만요. 아무래도 딸이 저 하나뿐이라서 많이 걱정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자 시모는 아무 대꾸도 못하더군요. 한술 더 떠 이번에는 시모가 다 들리도록 남편에게 물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여행 가고 싶어 하시는 줄 몰랐네. 당신이 대출이라도 받는 게 어때? 그럼 해외여행 보내드릴 수 있잖아. 미쳤어? 무슨 돈을 빌려서 여행을 보내드려. 솔직히 우리한테 돈 맡겨놓으신 것도 아니고. 어머니 저러실 때마다 내가 더 당황스럽네. 아무튼 이번 여행은 없던 걸로 해요. 제대로 정보 안 살펴본 것도 잘못이지. 난 당연히 부모님이 알아서 결제하고 가실 줄 알았지. 우리더러 비용 대라고 한 거면 이렇게 조사하기 전에 거절했어. 남편이 화를 내고서야 시모와의 대화는 끝났습니다. 솔직히 그때도 시모가 깨끗하게 포기했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시모는 특히 사람을 괴롭힐 때 끈질긴 면이 있었거든요. 그 후 1년 반쯤 지났을 때 시모의 환갑이 다가왔습니다. 간단하게 식사나 대접할 생각이었는데 시모는 아닌가 보더라고요. 저희 앞에서 대놓고 이렇게 말했으니 말이에요. 이번 환갑 때는 해외여행 가고 싶어. 너희 환갑잔치 해준다고 모아놓은 돈이 있잖아. 그거에 좀 더 보태서 여행 보내줘. 죽기 전에 비행기를 한 번은 타봐야 하지 않겠니? 이럴 때는 딸이 없는 게 서럽다 서러워. 무심한 아들의 며느리뿐이니 원. 내가 여행도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하고 이렇게 산다. 그게 어디 딸과 아들의 문제겠어요? 아들도 부모를 지극하게 생각하면 여행비 정도는 내드릴 텐데 그럴 생각도 돈도 없는 남편이니 시부모님이 해외여행 한번 못 가신 거죠. 시모가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지만요. 어쨌든 환갑잔치를 위해 모아놓은 돈이 좀 있었기에 남편에게 가능하냐고 물었죠. 어머님이랑 아버님 모시고 해외여행 갈 정도는 돼? 혹시 예산 부족하면 나는 빠질게.
솔직히 거기에 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그러더군요. 네가 왜 빠져? 너도 같이 가야지. 그리고 이번 여행 계획은 꼭 네가 짜야 한다. 여행사에 다 맡기는 거 나 별로 안 좋아해. 알았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귀찮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그래서 시댁에서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말했어요. 두 분 모시고 가는 여행 계획 당신이 세워. 나는 일하는데 애도 봐야 하고 너무 바빠. 그것까지 할 시간 없어. 그리고 당신이 어머님 취향 다 알잖아. 나는 잘 모르고. 괜히 여행 가서까지 트러블 만들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당신이 다 계획 짜고 어머님께 보내드려. 그렇게 남편이 모든 계획을 짜고 시모에게 계획표를 전달했어요. 웬일로 시모는 계획표를 보고도 별말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해외에 도착하는 순간 시모의 본색이 드러났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든다며 하나하나 딴지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짜놓은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고 도중에 행선지를 변경하는 일도 잦았죠. 예, 너무 볼만한 게 없다. 우리 여기 가지 말고 딴 데 가자. 저기 줄 서 있는 거 안 보이니? 그런데도 기다리자고? 나는 그렇게 못해. 당장 다른 곳으로 가보자. 여기보다는 저기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저쪽으로 가. 첫날 그렇게 일정을 다 틀어버렸으면서도 만족을 못했는지 시모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화를 냈어요. 아니, 숙소가 왜 이 모양이야? 너 솔직히 말해봐라. 나한테 좋은 거 해주기 싫어서 지금 이러는 거지? 너희는 고급 호텔에 묵었으면서 나는 이런 곳에서 묵으라니? 이게 말이 되니? 여기서 잤다가 몸에 벼룩이라도 붙으면 책임질 거야? 시모를 데리고 간 곳도 당연히 호텔이었어요. 5성급의 엄청 좋은 호텔은 아니지만 그래도 3, 4성급 정도는 되는 곳이었죠. 그리고 꼭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는 남편이 없을 때 저한테만 하더군요. 그래서 여행이 끝나갈 때쯤에는 슬슬 한계에 도달했어요.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도착했을 때 결국 폭발하더군요. 남편이 잠깐 화장실에 들렀는데 그때를 틈타 시모가 또 쏘아댔거든요. 너 진짜 너무하다. 우리가 해외여행 보내달라고 한 게 그렇게 싫었어? 그래서 이딴 식으로 사람 괴롭히는 거야? 아니, 숙소도 마음에 하나도 안 들고 관광지도 별로고. 솔직히 말해봐라. 우리한테 좋은 거 해주기 싫었지? 하나만 봐도 네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보여. 이런 식으로 성의 없이 한 바퀴 돌고 오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저번에도 느꼈지만 넌 정말 뻔뻔해. 시부모를 모시고 다니면서 세상에 이따위로밖에 못하니? 그저 조용히 그 말을 듣고만 있었어요. 저 멀리 남편이 화장실에서 돌아오더군요. 곧이어 남편이 제 앞에 도착했을 때 남편을 똑바로 보며 말했죠. 당신 진짜 너무하다. 어머님이 해외여행 보내달라고 하신 게 그렇게 싫었어? 그래서 그딴 식으로 사람 괴롭히는 거야? 어머님께서 숙소도 맘에 하나도 안 들고 관광지도 별로셨대. 어머님이 방금 얼마나 화 많이 내셨는지 당신 모르지? 이런 식으로 성의 없이 한 바퀴 돌고 오면 끝이야? 부모님 모시고 이따위로밖에 못하는 거냐고. 뜬금없이 화를 내자 남편은 벙찐 표정을 지었어요. 그 옆에 있던 시모가 무척 당황하며 저한테 따졌죠. 너 왜 이래? 왜 우리 아들한테 화내니? 난 너한테. 어머님,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싫은 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죠. 이번 여행 계획이랑 예약 다 남편이 한 거거든요. 저는 손가락 하나 안 댔어요. 섣불리 나서서 여행을 망칠 순 없잖아요. 어머님 취향은 역시 자식이 더 잘할 텐데 말이에요. 어머님이 남편한테 직접 말씀하시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대신 화냈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성의가 부족했던 것 같네요. 뻔뻔하기도 해라. 내가 너도록 계획 짜라고 했잖아. 근데 왜 우리 아들이 계획을 짰어?
안 그래도 바쁜 애한테 그런 것까지 시키다니. 누가 계획을 짜든 무슨 상관이에요? 여행만 잘 갔다 오면 된 거지. 그리고 어머님, 이 사람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이 바쁘거든요. 육아도 살림도 집안일도 다 하는데 돈은 똑같이 버는걸요. 그러니까 남편이 남는 시간에 계획 좀 짤 수 있죠. 그렇다고 이 사람이 육아나 살림을 대신해 줄 것도 아니고. 그제야 남편은 자기가 없는 사이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건지 파악했어요. 시모가 저한테 한 소리 했고 그걸 제가 남편에게 그대로 돌려줬다는 것을요. 엄마, 짜증내려고 여기 왔어? 여행 가고 싶다고 노래를 해서 경비 대줬잖아. 또 계획도 짜오라길래 몇 날 밤을 고민하면서 짰는데 왜 계속 화만 내? 앞으로 2번 다시 여행 같은 거 안 보내줄 줄 알아. 남편이 소리치자 시모는 그제야 입을 꾹 다물더군요. 째려보는 눈빛이 느껴졌지만 어쩌겠어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한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놈이 저한테까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이러는 거 아니야. 엄마가 저런다고 당신까지 똑같이 굴면 어떡해? 그리고 다짜고짜 화를 내면 내 기분은 어떻겠어? 좀 잘하자 좀.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럼 어머님한테 다짜고짜 온갖 짜증을 다 들은 내 기분은 당신도 좀 알고 있으라고 일부러 전한 거야. 이게 다 당신이 짜온 계획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그러게, 어머님 마음에 들도록 잘했으면 좀 좋아?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욕 얻어먹는 게 얼마나 짜증나는 일인데.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남편과 싸우고 있으니 시모가 뜯어말리더군요. 그건 또 부끄러웠던 모양이에요. 그 뒤로 시모의 짜증이 좀 덜해지긴 했어요. 저한테 짜증을 내봤자 자기 자식 힘들게 하는 것임을 깨달았는지 마구잡이로 트집 잡는 일은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고요. 한 1년쯤 정말 평온하게 지냈어요. 남편도 시모도 제 속을 긁지 않고 잘 지나갔죠. 그런데 문제는 친정엄마였어요. 원래부터 몸이 좀 약하신데 뇌경색을 살짝 한번 앓으셨거든요. 팔다리의 감각이 이상하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뇌경색 진단을 받은 거였어요. 의식을 잃을 정도까진 아니었고요. 다행히도 증상을 발견하고 바로 병원에 가서 그런지 잘 치료받았습니다. 약하게 다리를 절게 되시긴 했지만요. 재활치료를 계속 받으셨지만 빨리 낫는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아무래도 연세도 있고 본래 몸 상태도 그렇게 좋지는 않으셨으니까요. 외동딸로서 항상 엄마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10년 전에 아빠와 사별하고 혼자 남은 엄마가 혹시라도 다치면 어쩌나 하고요. 그래도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엄마가 소유한 4층짜리 상가 건물 덕분에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었거든요.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과 보험금으로 사신 거였죠. 그곳의 임대 수익으로 요양비, 간병비 정도는 충분히 지불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엄마도 마음의 짐은 좀 덜었죠. 엄마는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나 죽으면 저 건물 너 줄 거야. 네가 그때 아빠 보험금이랑 유산 다 주지 않았으면 못 샀을 건물이잖니. 지금 생각하면 그때 네 말대로 해서 정말 다행이야. 너한테 늦게라도 도움될 것 같아 기쁘구나. 아빠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아빠 재산과 보험금을 저에게 나눠주려고 했어요. 당연히 거절했죠. 나누면 푼돈인데 그걸로는 엄마의 노후를 보장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사실 온전히 엄마만을 위한 건 아니었고요. 외동딸인 저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내린 결정이기도 했어요. 엄마의 노후가 안정적으로 보장돼야 나중에 돈을 덜 쓸 테니까요. 그래야 시댁에서도 고깝게 생각 안 하죠. 그 덕분에 엄마는 그 상가 건물을 마련하셨어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상속받을 테니 어찌 보면 투자한 거라고 칠 수도 있겠죠. 당장 돈을 만질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엄마에게 수익을 드리고 미래까지 보장한 좋은 결정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아프시고 나서는 시간 날 때마다 대신 건물을 관리하게 됐어요. 그러다 상가 건물의 1층 점포가 비었을 때 뜻밖의 연락을 받았죠. 예, 사부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 1층에 상점 빠졌던데 거기 지금 점포 구하고 있지? 아, 네. 빨리 채워넣기는 해야 하는데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아서요.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신 것 같더라고요. 일단 두리뭉실하게 말했어요. 그 점포를 당장 채울 생각은 없었거든요. 어머니도 같은 의견이었고요. 물론 이유는 다 따로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안 되겠니?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지금 반찬 가게 하려고 생각 중이잖아. 아무래도 이번에는 잘 될 것 같아서 말이다. 저번에는 목이 안 좋아서 망한 것 같은데 그쪽은 꽤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그런데 열면 우리 가게도 번창하겠지. 안사돈한테 한번 물어봐 줄래? 일단 여쭤보긴 할게요. 시모는 아주 행복한 상상에 빠져 있더군요. 시모에게 장사 소질이 없다는 건 주변 사람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당사자만 모르고 있었죠. 가게가 망한 이유를 남 탓으로만 돌리니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도전하는 거였고요. 엄마, 시댁에서 1층에 들어오고 싶다는데 좀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2층 사장님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원래 사돈 간에 이런 거래는 하는 거 아니야. 혹시라도 못 볼 꼴 보면 어쩌려고. 게다가 지금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잖니. 무턱대고 1층에 점포 들였다가 또 무슨 일 날 줄 알고. 친정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전 1층 가게 사장님이 계약 기간을 다 못 채우고 중도에 나갔거든요. 그 이유는 2층 사장님 때문이었어요. 매번 만날 때마다 다투더니 결국 참다 못한 1층 사장님이 먼저 나가버린 거예요. 2층 사장님과의 계약은 앞으로 9개월 정도가 남아 있었고 엄마와 전 2층을 내보내기 전까지 1층에 가게를 받을 생각이 없었죠. 솔직하게 말해서 시댁에 괜한 꼬투리 잡히기 싫어서 거절하기로 한 거였어요. 어머님, 친정어머니한테 말씀드려봤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상황이 좋지가 않거든요.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조심스레 거절의 말을 건넸는데 돌아온 건 시모의 냉랭한 대답이었죠. 상가 그거 하나 갖고 있다고 유세는. 아니 사람 있는데 비워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는 곳에 좀 들어가겠다는데 뭐가 잘나서 그렇게 고가워? 그래, 네가 우리 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았다. 그러고는 전화를 뚝 끊더군요. 이럴 때는 시댁과 친정이 같은 지역에 있어서 참 짜증났어요. 아예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다면 점포 자리를 달라는 말도 없었을 텐데. 한숨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엄마가 그런 시모와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니 안심이었죠. 그런데 며칠 뒤 친정엄마에게서 묘한 소식을 들었어요. 예, 안사돈 대체 왜 그러신다니? 세상에, 사람을 완전 쓰레기로 만들어서 소문내고 다닌대. 설마 내가 점포 안 내줬다고 그러시는 거니? 어떻게 앞뒤 사정 다 끊어먹고 그딴 식으로. 아, 엄마가 지금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온다. 평생 남한테 나쁜 짓 안 하고 살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니? 주변 사람들한테 전화로 그런 소문들을 들으니까 정말 미치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뒤에서 엄마 욕하고 다닌다고? 알아보니 친정엄마 동네 근처에 소문이 났더군요. 엄마가 사돈댁 무시하고 자기만 잘 살려고 한다고 가족 도울 줄도 모르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화가 확 나더라고요. 마치 일부러 안 도와준 것처럼 몰아가서 엄마는 병원까지 다니실 정도였어요. 스트레스로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셨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먼저 이야기했죠. 당신 나랑 이야기 좀 해. 어머님 점포임대 문제 때문에 그래. 그거
우리가 일부러 안 해주는 거 아니거든? 그런데 어머님도 정말 너무하셔. 어떻게 온 동네에 그렇게 나쁜 소문을 다 내고 다니실 수가 있어. 일부러 안 해주는 거 맞잖아. 아니야? 당장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약된 상황도 아닌데. 그러게 엄마가 해달라고 했을 때 바로 해줬으면 되잖아. 솔직히 이거 우리 집 무시하는 거 아니야? 지금은 당신이 하는 말 듣고 싶지도 않을 정도야. 당신이 왜 무시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가 뭐가 모자란데. 대체 뭐가 모자라서 너랑 장모님한테 고개 숙이면서 들어가야 돼? 사돈지간에 그런 것도 하나 배려해주지 못해? 지금 이 상황은 당신 잘못 맞아. 시댁 무시하고 자기들 이득대로만 하는데 당연히 소문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엄마한테 상가 자리 안 주면 솔직히 나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도 하고 있어. 그리고 동네 싹 다 까발릴 거야. 당신 어머니랑 당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인지. 미쳤어? 당신이 뭔데 그런 짓을 해? 그리고 이게 이혼까지 갈 일이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당신도 웃긴다. 언제부터 그렇게 효자였어? 언제부터 그렇게 어머님 챙겼는데? 여태껏 나한테 다 맡겨놓고 자기는 혼자 편하게 지내더니 왜? 그거 안 해줬다는 소리 들으니까 없던 효심이 막 생기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거절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 몇 번을. 아, 됐어. 당신이랑 더는 말 섞고 싶지 않아. 엄마 가게 계약이나 빨리 해줘. 그거 안 해줄 거면 나 볼 생각하지 마. 남편 놈은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리더군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저렇게 내빼듯이 도망가다니 정말 열받았어요. 그런데 속에 천불이 나는 일은 그 다음날 생겼죠. 상가 건물 4층에 있는 친정엄마 집에 들렀던 날이에요. 거기 창가에 있으면 밑에서 하는 얘기가 다 들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심우와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기 왜 왔나 싶기도 하고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 궁금하기도 했죠. 그래서 귀를 기울여 들었더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와이프한테 딱 잘라서 말해놨어. 그거 안 해주면 이혼하겠다고. 분명히 조만간 연락해서 들어오시라고 할걸? 야, 조용히 좀 해. 그런 이야기를 왜 여기서 해? 걱정 마. 와이프랑 장모님 오늘 둘이서 병원 갔으니까. 그래도, 그런데 너 진짜로 이혼 이야기 꺼냈어? 이혼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건 몰라? 그 할망구 뇌경색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데 이혼하면 너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혼 절대 못 해준다고 하고 꽉 붙잡고 있어. 아니면 할망구 죽고 나서 이혼을 하든지. 이 건물이 얼마짜린데 재산 분할이라도 한다고 생각해봐. 우린 부자야, 부자.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네. 엄마가 계속 그 1층 점포 얘기만 하는 바람에 나도 아무 생각 없이 막 질렀잖아. 그러면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할게. 살살 구슬리면 될 거야. 엄마도 앞으로 며느리 좀 구슬려봐. 맨날 화만 내지 말고. 예, 구슬리는 것도 하루 이틀 일이지. 내가 젊은 애한테까지 그런 식으로 기어야 되겠니? 그걸 위에서 고스란히 듣고 있는 심정이 어땠겠어요? 저 인간들이 엄마 재산에 대해 왈가왈부하는데 정말 기분이 더러웠어요. 당장이라도 뛰어나가서 뭐라고 하려는데 엄마가 방으로 들어오더군요. 마시라는 음료수는 거들떠도 안 보고 열만 내며 서 있으니 엄마가 물었어요. 너 무슨 일 있니?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엄마한테 얘기해봐. 왜? 상가 1층 때문에 안 싸더니 너까지 괴롭혀? 그것도 그건데 저 인간들이 진짜 미쳤나 봐. 엄마 건물이 무슨 자기들 거라도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안 되겠어. 이런 쓰레기들하고 같이 사느니 내가 이혼하는 게 맞지. 울분을 토하며 급히 가방을 정리하는데 엄마가 손을 탁 잡더군요. 그렇게 깔끔하게 이혼해줄 생각이니? 그러지 말고 안싸돈한테 1층 임대해주자. 대신 특약 여러 개 붙여서 중도해지 시에 위약금 엄청나게 물게 설정하고
여태까지 자기들 위해서 임대 못 해준다고 얘기한 건데 안 되겠네. 우리 손 더럽힐 필요 없이 진짜 진상을 몸소 겪도록 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넌 그때까지 모르는 척해. 당해봐야 정신 차리겠지 싶어서 엄마 말대로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모에게 1층 임대 허락 소식을 전하고 계약서를 썼어요. 시모는 계약서를 읽는 둥 마는 둥 하더군요. 엄마가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말이에요. 다 확인한 거 맞으시죠?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나중에 다른 말 하지 마시고요. 다 읽었어요. 진작 이렇게 해주면 좀 좋아요.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잖아요. 서로? 일방적으로 온 동네에 악질적인 소문 다 내놓은 건 그쪽이죠. 아,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네요. 돈이나 꼬박꼬박 내세요. 시모는 잠깐 입을 삐죽거리는가 싶더니 금세 들뜨더군요. 기분 좋은 표정으로 가게를 꾸리고 리모델링도 했죠. 그러나 그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2층 카페 사장이 1층 시모 가게에 매일같이 나타나 진상짓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시모는 성질을 죽이고 처음에는 내내 하며 조심스럽게 대했지만 끝이 없었어요. 2층 사장이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쏟아냈거든요. 결국 2층 사장을 어떻게든 하라며 전화했길래 거기다 대고 말했죠. 어머님, 처음에 1층 임대 안 해드리려고 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1층 사장님이 2층 사장님 괴롭힘 때문에 못 견디고 나가셨거든요. 그거 감안하고 계약하신 거 아니었어요? 저한테 이야기하셔도 해결 방법은 없어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나가야 끝나는 거죠. 나 몰라라 하는 저와 엄마 때문에 시모는 머리끝까지 화가 난 모양이었어요. 이런 게 어딨어? 이건 사기야. 2층 사장이 얼마나 진상인데 우리가 왜 나가? 저 사람이 나가야지. 2층 계약 기간 아직 남았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고요. 사실 6개월 후에 2층 계약이 만료되면 연장하지 않을 거였거든요. 연장 의지가 없음을 미리 밝혔고 상대방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그 사실을 시모에게 알려주지는 않았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야 더 힘든 법이잖아요. 결국 시모는 4개월 내내 그 2층 사장에게 시달렸어요. 반찬 가게라 어쩔 수 없는데도 냄새가 나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 시모가 전화라도 하고 있으면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 1층 앞은 너희가 깨끗하게 쓸고 닦아라 등등 수많은 진상짓을 당했죠. 결국 시모는 1년의 계약 기간도 다 못 채우고 해지를 하겠다며 난리를 피우더군요. 그런데 어머님,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 무셔야 해요. 보증금만큼 내셔야 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어려우실 것 같으면 여기 대신 들어올 사람 찾든지요. 여길 누가 들어와? 저런 진상이 있는데. 너 다 알고 나한테 상가 임대한 거지? 무슨 소리세요? 처음에 거절한 건 저희 쪽이잖아요. 그런데 동네에 소문 다 내서 결국 상가 임대하도록 만든 건 어머님이고요. 그런 짓 저지르시고도 또 제 탓을 하세요? 시모는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 이후로 열심히 1층 상가에 들어올 사람을 찾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당연한 이야기였죠. 시모가 여기저기 말하기도 했고 친정엄마도 열심히 소문내고 다녔거든요. 결국 사람을 구하지 못해 점포를 빼려면 위약금을 물어내야 할 판이었죠. 그러자 시모와 남편이 저와 엄마를 찾아와 난리를 피우더군요. 이거 어쩔 거야? 난 위약금 못 내. 내가 거기에 들인 돈이 얼만데. 돈 벌지도 못하고 적자만 한가득인데 왜 위약금까지 내야 해? 계약서에 사인하실 때 꼼꼼히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읽고 도장까지 찍은 마당에 안 주시면 저희는 법대로 하는 수밖에요. 사부인, 내가 부탁 좀 할게요. 제발 이 돈 좀 까주세요. 없던 일로 해달라고요. 응? 우리 사이에 이러기에요? 장모님,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모님 지금 한 푼도 없으세요. 위약금 물 돈 없어요. 그 보증금은
두 분 노후 자금이라고요. 남편과 시모가 애원하자 엄마가 말했어요. 그래? 그럼 자네 우리 딸이랑 이혼하게. 얌전히 이혼해주면 위약금은 없던 일로 해주겠네. 이혼이요? 갑자기 무슨... 자네가 내 딸한테 상가 임대 안 해주면 이혼도 불사하겠다고 했다면서? 뭐하러 그렇게 살아? 그냥 헤어져. 내 딸도 그러길 바라고 있고. 그리고 위약금을 준대도 이혼은 시킬 거네. 그러니까 잘 선택해. 돈이라도 안 내고 이혼할 건지, 돈 내고 이혼할 건지. 남편이 고민하자 시모가 넙죽 말하더군요. 뭘 고민해? 어차피 이혼시키겠다는데 돈 안 주고 이혼하는 게 맞지? 이혼합시다. 그러면 보증금은 돌려주는 거 맞지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하게 됐습니다. 엄마 상가 때문에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했던 시모도 별 수 없었던 거죠. 눈앞에서 거액의 보증금이 날아가게 생겼으니까요. 이혼 소송이 끝날 때쯤 상가 2층도 비워졌어요. 이혼하고 받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을 합해서 리모델링을 했죠. 사실 그동안 네일 아트를 배웠거든요. 1층에는 저의 네일 가게를 차렸고 2층에는 친구가 하는 미용실을 들였어요. 둘 다 미용업종이라 함께 이용하면 할인을 해줬죠. 그리고 자리가 없을 때는 서로의 대기실을 빌리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두 가게 모두를 찾는 손님들이 늘어나더라고요. 상권 분석을 잘한 건지 아니면 근처에 비슷한 업종이 드물게 있어서 그런지 서서히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이혼하고 5개월쯤 지났을 때 명절을 앞두고 외가 친척분들이 가게에 왔어요. 명절이라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친척 여자분들을 간단하게 꾸며드리려고 모셨죠. 그런데 그때 누가 네일숍 안으로 훅 들어오더군요. 바로 시모였어요. 야, 당장 나와. 너 우리한테 사기쳤지? 2층 진상 금방 나갈 거 알았으면서 왜 말 안 했어? 우리 가게에서 빼버리려고 그런 거지? 그래 놓고 그 자리에서 지금 장사를 하겠다 이거야? 여기 내가 계약한 곳이었어. 진상만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잘 영업했을 거라고. 나만 망할 수 있냐? 너도 같이 망해야지. 그렇게 말하면서 시모는 작정하고 네일 도구들을 다 때려 부수더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상가에 들어오지 말랬는데 굳이 들어온 사람은 그쪽이고 나가라고 안 했는데 나가겠다던 사람도 그쪽이잖아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왜요? 장사가 잘 되니까 이제 와서 배가 아파요? 그래, 배 아프다 이년아. 내가 억울해서 미치고 팔짝 뛰겠어. 어떻게 장사 잘하던 사람 내쫓아놓고 여기서 네가 직접 장사를 해? 이 사람들은 그거 알고 여기 와서 손톱질하고 있어? 다들 잘 들으세요. 이 여자 정신 나간 년이에요. 멀쩡하게 일하던 사람 쫓아내놓고 자기 이속이나 챙기는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요. 그런 여자한테 손톱 손질 받아서 뭐해요? 당장 가세요. 이 여편네가 정신이 나갔나? 지금 누구한테 이년 저년이래? 우리 시조카가 왜 당신한텐 연소리를 들어? 이 가게가 아줌마 것도 아닌데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것 좀 봐. 이거 치매 걸린 거 아니야? 그래, 우리 조카 말 들어보니 그렇게 괴롭혔다던데. 오늘 사람 환장하게 하는 거 보니까 더하네. 한두 번 해본 솜씨도 아닌 것 같고. 깽판을 치고 싶으면 당신 집에서나 해. 아니면 내가 아줌마 가게 가서 깽판이 뭔지 보여줘? 어디서 애를 잡아? 나이는 대체 어디로 처먹은 거야? 이런 걸 그냥 놔둔 걸 보니 언니가 참 마음이 약해. 나 같았으면 다리 몽둥이라도 하나 부러뜨렸겠다. 어디 한번 병원 신세 지도록 만들어줘? 무시무시한 우리 외숙모와 이모의 말에 시모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안에 그저 사람이 많으니 깽판 치기 좋겠다 싶어 들어왔겠죠. 가족인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놀란 시모가 주춤거리는 사이에 엄마가 나와 말했어요. 이제 우리하고 남 아니에요? 왜 여기 와서 소란을 피워요? 오늘 부서진 것들
모두 계산해서 변상하세요. 여기 CCTV 달린 거 보이죠? 변상 안 해주면 경찰에 신고하든 고소하든 할 테니까 각오하고 있어요. 결국 시몬은 가게에서 도망치듯 나갔어요. 변상은커녕 땡전 한 푼도 없는 게 분명했죠. 나가는 뒤통수에 대고 동네 사람들 들으라고 크게 말했어요. 이혼시킨 전 며느리 가게가 잘 돼서 배 아픈 건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와서 깽판 치고 다 부숴놓고 가면 안 되죠. 또 진상짓 하면 경찰에 연락합니다. 그렇게 말하자 옆 앞가게에서 무슨 일인지 빼꼼히 목 빼고 구경하더군요. 그런 시선을 도저히 견디기 힘들었나 봅니다. 시몬은 고개를 푹 숙이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며 도망가듯 떠났어요. 한 번만 더 이 근처에 오면 경찰에 바로 신고할 거예요. 그 이후 시몬은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했어요. 소문을 들어보니 쪽팔려서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친한 지인들에게 전해 들었겠죠. 전 며느리 가게 잘 되니 가서 진상 부린 전시모로 소문 쫙 났다고 말이죠. 이 동네에 그 소문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정말 고소했어요. 친척분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깔깔 웃었다니까요. 꽁지 빠지게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니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만약 그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진짜 손님들이었으면 아찔했겠지만 다행히 놀러온 친척분들이었기에 웃고 넘길 수 있는 해프닝이 됐죠. 덤으로 시모를 더 쪽팔리게 만들 수도 있었고요. 가게는 계속해서 잘 되었어요. 하지만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는 법이죠. 친정엄마가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걸어 나오다가 발이 꼬여 넘어진 거예요. 밖으로 나오기 힘들 정도의 밤마비 증상 때문이었죠. 엄마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많이 늦은 상태였어요. 하필이면 그때 잠시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왔거든요. 머리를 찌으신 건지 피가 많이 났어요. 그렇게 골든타임을 놓쳐버렸고 엄마는 혼수 상태로 계시다 곧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가장 후회되는 게 함께 여행 한번 못 가본 거였어요. 어릴 때는 친구들과 노느라 함께하지 못했고 결혼 후에는 살림하고 애 키우느라 함께하지 못했고 이제야 겨우 남편과 시댁에서 벗어났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큰 슬픔과 아픔에 빠져 가게를 보름 넘게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쉴 수는 없잖아요. 마음의 정리가 아직 덜 된 상태로 가게 문을 열었는데 전 남편이 찾아왔더군요.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보는 순간 확 밀려온 구토감을 참느라 죽을 뻔했죠. 장모님 소식 들었어. 몸은 좀 괜찮아? 그래도 전 부인이라고 신경 써주나 싶어서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말했어요. 괜찮아. 그런데 무슨 일로 왔어? 장례식은 다 끝났는데? 당신이 힘들까봐 와봤지. 얼마나 힘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거 아니야? 아무래도 내가 옆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하는 놈이 아닌데 그 말을 듣는데 의심만 더 생기더군요. 그래도 이제 그건 당신 역할이 아니야. 맞은 건 고마운데 나 진짜 이야기할 힘도 없어. 그래, 이제 내 역할은 아니지. 하지만 잘 생각해봐. 우리가 헤어진 게 어디 우리 둘 때문이겠어? 아니잖아. 우리 엄마 때문에 다 이렇게 틀어진 거잖아. 나 생각 많이 해봤어. 당신이랑 다시 합치고 싶어. 왜 남들 때문에 이혼해서 이렇게 따로 살아야 해? 그때 그 일 아니었으면 우리 지금쯤 이혼 안 하고 잘 살고 있었을 거야. 지금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이혼을 한 건 당신이랑 당신 엄마 때문이지. 나는 엄마한테 당한 것 뿐이야. 재혼하면 우리 엄마하고는 영 끊고 살면 돼. 진짜 지독한 사람인 거 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요즘 하는 거 보면 진짜 정신 나간 사람 같아. 완전 치매 걸린 노인이 따로 없다니까. 제정신이 아니니까 자식을 이혼시킨 거겠지. 그리고 아직도 잘 되지도 않는 장사하겠다고 돈을 얼마나 쓰는지. 그때 받아간 보증금이 이제는 한 푼도 없어.
이제 와서 나더러 부양하라는데 내가 왜 해? 엄마 때문에 내 인생도 이렇게 망했는데. 이혼남 신세 돼서 지금 앞가림도 못하는데 말이지. 그래서 당신 찾아온 거야. 나 진짜 우리 엄마지만 정 떨어져서 같이 못 살겠어. 왜 그렇게 진상짓을 다 못해서 안달이 난 걸까? 전 남편은 시모를 열심히 욕하며 제가 공감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들었죠. 이놈은 엄마 건물이 내 것이 되자마자 찾아왔구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 엄마 건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재결합을 하겠다는 뻔뻔하고도 무시무시한 소리를 하는 거고요. 분노로 몸이 떨렸지만 최대한 참았습니다. 눈동자만 슬쩍 움직여서 가게 안에 설치된 CCTV를 슬쩍 쳐다봤죠. 다행스럽게도 녹화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저번에 난리를 피우고 간 시모 때문에 녹음까지 되는 CCTV로 바꿔놨거든요. 그걸 확인하고 헛소리를 늘어놓는 전 남편에게 말했어요. 웃기고 있네. 네가 내 생각이 나서 여기 왔겠어? 너 우리 엄마 건물 때문에 나한테 온 거 눈치 다 깠거든? 엄마 돌아가시자마자 찾아온 거 보니 너도 참 대단하다. 우리가 당신 어머니 때문에 틀어졌다고? 그거 착각이거든? 나는 너희 모자가 우리 엄마 건물 두고 소곤소곤 이야기할 때부터 이혼하고 싶었어. 맘대로 이 건물을 너희들 것처럼 여길 때부터. 그걸 다 들었다고? 어떡해. 그래.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들었지.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 인간 같지도 않은 쓰레기들 어떻게 해야 잘 처리했다고 소문날까 고민 좀 했지. 근데 뭐 알아서 분리수거되러 쓰레기통에 들어가던데. 그 가게 일부러 너희 엄마한테 준 거 맞고 일부러 특약 그렇게 넣은 것도 맞아. 다 알면서 2층 사람 진상인 것도 2층 계약 종료일 다가온다는 사실도 말 안 했어. 혹시나 이혼할 때 피곤하게 할까봐 걱정했는데 돈이 걸리니까 바로 해주더라. 그래놓고 뭐? 너희 엄마 때문에 우리가 이혼을 했어? 네 엄마 탓이 절반이고 네 탓도 절반이야. 어디서 청렴결백한 척이야? 네가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적어도 엄마 돌아가시자마자 쳐들어오는 건 피했어야지. 안 그래도 엄마 돌아가시고 싱숭생숭해서 힘든데 열받아 죽겠잖아. 쓰레기야, 어떻게 책임질래? 어? 내 기분 어떻게 책임질 거야? 여기서 더 이상 나 화나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단호한 축객령에 전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쫓기듯 가게에서 나갔어요. 모자지간 아니랄까봐 시모와 똑같은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열불이 덧뻗치더군요. 잠깐 고민하다가 좋은 생각이 나서 CCTV 영상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전 남편이 시모 욕하는 장면을 따서 시모 연락처로 보내줬죠. 혹시나 못 볼까봐 시부 연락처로도 보냈고요. 건물이 탐나서 불효막심하게 자기 엄마 욕하는 망할 놈. 그런 놈이 바로 당신 자식이라고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저와 헤어지고 갈 곳 없어서 시모 집에서 신세 진주제의 말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길에서 전 남편과 시모가 박터지게 싸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걸 직접 목격한 호프집 사장님이 이야기해줬거든요. 동영상이 아주 잘 전달되었나 봐요. 그 할망구가 그날은 완전 눈이 돌았더라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아들 감싸고 돌더니 말이야. 아들한테 네가 지금 전 며느리한테 그런 말할 군번이냐고. 엄마 집에서 먹고 자고 들러붙어 있는 주제에 어떻게 그러냐고 하더라. 뭐 아들이 엄마 치매 걸렸다느니 진상이라느니 그런 말까지 했다며? 아주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데 늙어서 힘도 없는 할매가 목소리는 얼마나 큰지. 주변 가게에서 다 나와봤지 뭐야. 근데 자식놈도 한마디를 안 지더라. 그때 억지로 가게에 쳐들어가지만 않았어도 자기가 엄마 밑에 안 붙어 있었을 거라고. 다 엄마 탓이니까 책임지는 게 맞다고 얼굴에 철판도 안 깔고 말하더라고. 참나, 두 모자가 똑같더만. 소식을 전해준 호프집 사장님에게 그저 조용히 싱긋 웃어 보였어요. 예상한 대로 두 사람이 확 찢어졌더군요. 그 뒤에는
전 남편이 전 시댁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모아둔 돈도 없이 나가서 뭘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상관이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에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욕심 때문에 인생 제대로 꼬여버린 두 사람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시간 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에 홀로서기에 성공한 평범한 여성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 알고 계신가요? 보통 자기 가족을 두둔할 때 쓰는 말인데요. 오늘 그 때문에 패가망신한 시댁에 대한 사연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까 해요. 저는 아주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남편도 괜찮은 회사를 다니던 맞벌이 부부였어요. 시댁에는 시부모와 시누이가 있었죠. 시누이는 늦둥이로 남편보다 10살가량 어렸어요. 그래서 시부와 남편은 시누가 해달라는 모든 걸 다 해줬죠. 연애할 때는 저보다 동생을 더 챙기는 듯한 모습에 여러 번 싸우기도 했어요. 그래도 시누를 아끼는 남편과 시부를 보며 좋은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누가 상당히 영악한 아이였거든요. 저희가 결혼할 때만 해도 고등학생이던 시누는 결혼 3년 차에 대학생이 되었어요. 제가 사는 지역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에서 멀어서 자취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극성스럽게도 남편과 시부는 시누가 혼자 살도록 놔두지를 못했어요. 여보, 동생 우리 집에서 대학 다니면 안 될까? 계속 있는 건 아니고 주말에는 본가에 보낼 거야. 다만 혼자 두려니까 요즘 너무 위험한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해? 당신만 허락하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당시에 대학가 근처에 강력 범죄 사건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뚝 잘라 싫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결혼했으니 신우와 좀 더 잘 지내보자는 생각으로 알겠다고 말했죠. 아가씨, 우리 집에서 살더라도 내가 다 케어는 못해줘. 그래도 괜찮으면 오라고 해. 아침 저녁 밥 차려주는 것 정도는 할 수 있고 빨래야 세탁기가 돌리니까 괜찮은데 다른 자잘한 부분은 신경 쓸 수 없을 것 같거든. 그래? 그거면 됐지. 밥 먹이고 빨래만 해주면 돼. 나머지는 동생도 이제 성인이니까 알아서 할 거야. 고마워, 여보. 그럼 동생한테 그렇게 이야기한다. 우리 집이 안전하고 대학과 가깝기도 했고 그때는 아직 아이도 없어서 신우를 돌봐주기로 했죠. 평일에는 우리 집에서 주말엔 시댁에서 지낸다는 조건으로 함께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남편, 저, 신우 이렇게 셋의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처음과 달리 점점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뭐예요. 매달 경조사비 명목으로 50만 원씩 뽑아서 안방 화장대 안쪽에 넣어놨었거든요. 그런데 신우가 온 지 2달쯤 지났을 때부터 그 돈이 조금씩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편이 가져갔겠지 편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가져가면 항상 그 다음날 바로 채워놓거든요. 그리고 돈을 가져가면 가져간다고 이야기를 꼭 해요. 돈이 계속 채워지지 않는 걸 보고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꼭 돈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명품 가방을 딱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특별한 날에만 사용하는 거였거든요. 당연하게도 굉장히 아껴서 들곤 했죠. 근데 친구 결혼식에 가려고 꺼냈더니 스크래치가 나고 오물이 묻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썼을 리가 없어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웬걸 다음에 쓰려고 봤을 때 더 스크래치가 많아진 거 있죠? 그때 직감했죠. 지금 이 가방을 누가 나 몰래 쓰고 있구나 하고요. 여자 가방을 저 외에 쓸 사람이 이 집에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를 잡고 신우와 남편이 있는 곳에서 말하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신우를 콕 집어서 경고하기는 좀 그래서 남편이 눈치채고 대신 말해주도록 빙빙 말을 돌렸죠. 여보, 화장대에 있는 돈 가져다 썼으면 나중에 꼭 채워 넣어줘. 요즘에 계속 돈이 비더라. 거의 2, 30만 원씩 비던데? 당신 요즘 무슨 문제 있는 건 아니지? 돈이 빈다고? 내가 가져간 거 아닌데?
나는 가져가면 그 다음날에 바로 채워놓잖아. 당신이 착각한 거 아니야? 내가 돈 갖다 놓는데 착각할 일이 없지. 지금 5달째 2, 30만 원씩 계속 비었어. 그러면서 슬쩍 신호를 봤는데 아무 말 못하고 은근슬쩍 자리를 뜨려고 하더군요. 이 와중에 남편놈은 그게 신호짓이라는 것을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었고요. 미련하게 왜 생각을 못하는 걸까요? 이 집에는 셋뿐이고 신우 들어오기 전에는 돈이 없어진 적도 없었는데 아니면 그만큼 신우를 믿는 걸까요? 몰래 자리를 뜨려는 신우에게 말했죠. 그리고 아가씨도 오빠한테 가방 하나 사달라고 하세요. 몰래 제 가방 가져가서 쓰지 말고요. 그 말에 신우가 딱 잡아떼더군요. 아니에요. 제가 왜 언니 가방을 가져가요? 증거 있어요? 증거는 차고 넘쳤지만 일단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것까지 다 말하면 이 관계가 아예 끝날 것 같아서요. 대신 신우에게 말했죠. 제가 모르는 영수증이 가방에서 나왔는데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다른 사람이 썼다는 거잖아요. 마땅한 증거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신우가 당당하게 대꾸하더군요. 그랬다고 제가 가져갔다고 확신하는 건 뭐예요? 저 의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진짜 열받거든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애를 잡아? 내 동생이 그랬다는 증거도 없으면서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증거가 왜 없어? 그럼 누군가가 몰래 가방을 썼는데 네가 썼어? 여기 영수증의 화장품 가게 네가 간 거야? 당신이 예전에 쓴 거겠지. 최근 날짜거든? 당신도 알잖아. 내가 그 가방 특별한 날에만 드는 거. 아님 진짜 네가 가져갔던 거야? 너 바람 피우니? 어떤 여자한테 화장품 사줬는데? 본인이 궁지에 몰리자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래, 얘가 좀 썼다고 쳐. 그래도 훔쳐간 것도 아니고 다시 가져왔잖아. 예쁜 가방 들고 싶어서 애가 좀 쓸 수도 있지. 당신이 가져가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남의 물건에 손대는 건 엄연히 나쁜 짓이야. 그리고 당신이 왜 화내는 건데? 앞으로 그러지 말라 하고 끝내면 될 일을 왜 나한테 책임 전가를 하냐고. 그럼 네가 소중히 여기는 시계 내가 멋대로 쓰고 다 부순 다음 가져와도 돼? 그래도 내 탓 안 할 수 있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번 일로 절실하게 느꼈어. 더는 아가씨 우리 집에서 지내게 못하겠어. 그러니까 아버님한테 근처에 자취방 하나 잡아달라고 말해. 너 진짜 이기적이다. 차갑고 정도 없어. 어떻게 내 동생을 내보내라는 말을 해? 이 집이 네 집이야? 반은 내 거잖아. 그래. 그리고 나머지 반은 내 거지. 난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랑 같이 못 살아.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내가 왜? 내쫓고 싶으면 네가 말해. 남한테 시키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시댁 가서 이야기 못할 거라고 착각이라도 한 모양이더군요. 그래서 주말에 당장 시댁으로 내려가 시부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이번에 오셔서 아가씨 자취방 찾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는 더 이상 아가씨 데리고 있기가 힘들어서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너희가 봐주기로 했잖아. 밥하고 빨래만 너희 거 하면서 같이 해주면 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건 안 힘들어요. 다른 부분이 문제라서 그렇죠. 뭐가 문제인데 그래? 이런 말 드리기 좀 그렇지만 아가씨가 저희 집 물건을 좀 함부로 써요. 제 물건 함부로 가져다 쓰는 건 그렇다 칠게요. 더 큰 문제는 매달 저희가 경조사 비용으로 빼놓은 돈까지 가져간다는 거예요. 아빠, 나는 그런 적 없어. 새언니가 아무 증거도 없으면서 나 모함하는 거야. 네가 돈 다른 데다 두고 착각한 거 아니냐? 얘가 왜 도둑질을 해? 아버지, 이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저번부터 동생이 잘못했다고 누명 씌우고 난리예요. 증거도 없으면서. 증거가 왜 없어? 시댁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바로 홈캠에 찍힌 영상을 보여줬어요. 거기엔 신우가 제 가방을 들고 나가는 장면, 안방에서 나오면서 돈을 지갑에 갈무리하는 장면까지 싹 다 찍혀 있었어요. 그걸 보자 신우를 도둑으로 몰고 간다며 탓하던 사람들
모두 입을 다물었죠. 그리고 신우는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더군요. 너 당장 그 집에서 나와라. 아, 아빠, 나 잘못한 거 없어. 그거 쓰면 안 되는 건지 몰랐던 거라고. 그리고 돈 가져간 건 용돈이 좀 적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다음 달부터 알바하려고 생각했어. 진짜야. 시끄러워. 지금 동영상에 네 행동이 다 나왔는데 변명은 무슨 변명이야. 아무 말 하지 말고 오늘 가서 짐 다 챙겨 나와. 시부가 단호하게 신우에게 말했어요. 그렇게 저희 셋은 다시 집으로 향했죠. 그런데 집으로 가는 내내 남편이 구시렁대는 거예요. 당신 진짜 어이없다. 어떻게 애를 상대로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 애가 불쌍하지도 않아? 어떻게 부모님 보는 앞에서 무안을 주고 궁지에 몰아넣을 수가 있냐고. 남편이 편들자 뒤에서 신우가 눈물을 훌쩍훌쩍 짜더군요. 참, 눈물을 흘려야 하는 사람이 누군데. 매달 30만 원씩 돈 비어도 5달을 참아주고 아끼는 가방에 흠집이 나도 눈 감아줬더니 말하는 꼴 보세요. 왜 남편한테 저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갔죠. 당신은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셋이서 해결 보려고 했잖아. 그런데 시댁에 이야기하라며? 당신이 그래놓고 왜 화가 났는데? 또 다 내 잘못인 거야? 말해봐. 돈 빈 거 채워넣은 것도 나고 아끼던 가방 하나 잃게 생긴 것도 나야. 이 집에서 제일 잃은 게 많은 사람은 난데 왜 화를 내면 안 돼? 그리고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지. 그럼 깔끔하게 끝날 일이잖아. 그걸 못해서 가족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게 어디 내 탓인가? 당신이며 시부모님이며 애를 오냐오냐 키우니 이러지. 애가 무슨 짓을 해도 혼 안 날 거라 믿고 저렇게 나쁜 짓을 하잖아. 잘못된 걸 알려주지 않고 두둔만 하는 당신이랑 아버님이 제일 잘못됐다고 봐. 분명히 나중에 문제될 거 뻔한데 당신 가족들만 모르잖아. 당신이 그렇게 잘났어? 남 잘못한 거 콕콕 집어주면서 무안하게 만드는 건 잘하는 일이야? 동생한테 잘 이야기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버리는 거야? 그리고 돈은 이제 현금으로 놔두지 마. 돈이 보이니까 애한테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 넌 불안한 마음도 안 들어? 네 동생한테 그 정도 자제력도 없다는 거야. 눈에 보이는 돈 갖고 싶다고 가져가면 직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 잘 좀 생각해라. 진짜로 네가 네 동생 앞날 생각하면 따끔하게 야단쳐야 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 이럴 게 아니라. 그저 동생 감싸기에 급급한 남편놈과 저를 째려보는 신우. 답도 없는 두 명 때문에 한숨만 푹푹 쉬어댔어요. 돈 욕심도 많은데 반성은 전혀 하지 않는 신우의 미래가 뻔히 보였으니까요. 가족들이 저 모양이니 고칠 수 있는 기회도 없을 테고요. 신우와 가깝게 지내야겠다는 생각은 버리기로 했어요. 마침 그 생각에 신우가 확신을 주더군요. 집에서 짐을 챙겨 나간 뒤부터 장문의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언니가 무슨 자격으로 나를 내쫓아요? 거기는 우리 오빠 집이에요. 나는 함정에 당한 거라고요. 왜 카메라를 달아놓고 이야기 안 했어요? 나 골탕 먹이려고 그런 거죠? 그게 있다고 들었으면 그런 식으로 돈 빌려가려고는 안 했을 거예요. 이런 식의 어이없는 말들이었죠. 당연히 그 뒤에는 제 욕도 덧붙여져 있었고요. 새언니라고 부르기도 역겨워서 이제는 아줌마라고 부를게요. 아줌마, 저 아줌마 절대로 용서 못해요. 우리 오빠랑 헤어지도록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신우 골탕 먹이는 거 아줌마네 엄마도 알아요? 나중에 아줌마도 나처럼 가족들 앞에서 죽을 만큼 부끄럽게 될 줄 알아요. 하긴 아줌마네 가족도 똑같이 뻔뻔하겠지. 안 그래요? 오빠는 왜 이런 사람이랑 결혼했는지 몰라? 2번 다시 내 앞에 얼굴 보이지 마세요. 하나부터 10까지 일방적인 비방만 가득한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은 하나도 없더군요. 답장은 단 한 번도 보낸 적 없어요. 처음에는 허공에 대고 쇼하는 것 같았는지 더 심한 욕설을 보냈는데 다 무시했더니 그 뒤로는 보내지 않더군요. 대신
그 문자와 전화 내용을 고스란히 저장해뒀어요. 언젠가는 쓰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신우와는 사이가 멀어졌어요. 동시에 시부모와도 서먹해졌죠. 그분들은 어른인 제가 신우를 감싸주지 못했다며 탓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신우가 잘못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피해를 입은 건 이쪽이니까 뭐라 말은 못하더군요. 쪼잔하게 행동과 표정으로 탐탁치 않아 한다는 걸 보여줄 뿐이었죠. 그리고 신우는 대학 2학년 때 중퇴를 했어요. 본인 말로는 취직이 됐다며 서울로 향했는데 딱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잘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면서까지 갈 직장이 대체 어디라고요? 남편과 시부만이 좋은 곳에 갔을 거라며 좋아하더군요. 그런데 신우가 직장에 취직한 후 180도로 달라진 모습으로 연락을 해오더군요. 한껏 나를 세우며 얼굴 보이지 말라던 건 까맣게 잊고 말이죠. 언니, 잘 지내요? 요즘 많이 바쁘죠? 제가 취직한 건 알고 있죠? 사실은 오빠한테도 곧 말할 건데 투자와 관련된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짜투리 돈이라도 있으면 저희 쪽으로 투자하라고 연락한 거예요. 수익 진짜 확실하고요. 가족이니까 더 잘해줄 자신 있어요. 딱 들으니 의심스러운 말투였지만 웃으며 이야기했죠. 아가씨, 그런 돈이 있으면 이렇게 힘들게 살겠어요? 남편도 얼마 전까지 실직 상태였던 건 알죠? 6개월 동안 저 혼자 벌어서 생활하느라 돈이라고는 눈 씻고 봐도 없어요. 그때 빌린 돈 갚느라 힘들고요. 만약 돈이 생기면 직접 아가씨한테 연락할게요. 그렇게 돌려서 거절했어요. 남편이 중간에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고 나오는 바람에 실제로 돈도 없었고요. 그러고도 결국 돈이 모자라 그 뒤치다꺼리를 얼마나 했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친정 부모님에게까지 돈을 빌렸었거든요. 결혼할 때 아파트 비용으로 1억 정도 마련해 주시느라 많이 애쓰셨는데 그런 상태에서 2천만 원을 더 빌려서 써서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돌려드릴 생각으로 약 1년간 돈을 모으고 있었죠. 그렇게 신우와의 통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혹시라도 아가씨가 투자하라고 하면 절대 하지 마. 알았지? 우리 지금 돈 갚는 것만으로도 버거워. 나중에 당신 돈 더 벌고 나서 목돈 좀 생기면 해주든지. 아무튼 지금은 절대로 먼저 나서서 할 생각 하지 마. 알았어. 내가 애야? 알아서 다 잘할 거니까 걱정 마. 남편은 호기롭게 대답했지만 왠지 모르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돈으로 사고 친 적은 없었으니 마음 편히 있었죠. 그런데 며칠 후 시부가 잠깐 시댁에 오라고 하더군요. 할 말이 있다고 말이죠. 무슨 일일까 하면서 갔더니 정말 어이없는 말을 꺼냈어요. 막내가 일하러 서울로 갔는데 자취를 해야 한다고 하네. 전세 보증금 좀 빌려달라는데 우리도 돈이 별로 없어. 너희가 돈 좀 보태주면 안 되겠니? 그냥 달라는 건 아니고 빌려달라는 거야. 두 사람을 데려다 놓고 말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저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남편이었다면 말할 것도 없이 무조건 빌려줬을 테니까요. 그래서 딱 잘라 거절했죠. 아버님, 죄송한데 안 될 것 같아요. 결혼 후에 남편이 실직하고 힘들 때 친정에서 돈을 좀 빌렸었거든요. 원래 쓸 곳이 있는 돈이어서 저희가 빨리 돌려드려야 해요. 아니, 꼴랑 6개월 쉬었는데 무슨 돈을 빌려? 너희 돈 모아둔 거 하나도 없었어? 결혼할 때 남편이 대출을 많이 끼는 바람에 대출금이 워낙 많아서요. 사실 제가 버는 것만으로는 생활비도 감당이 안 됐거든요. 게다가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었다고 했고요. 그래서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너희 진짜 이렇게 살아서 어쩌려고 그러냐? 미래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그러게 말이에요. 이런 변수가 있으면 돈 모으기가 어렵잖아요. 그냥 좀 참고 일하든 아니면 다른 직장 알아보고 나오든 해야 했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남편이 무턱대고 나와버렸으니 어쩌겠어요. 게다가
오랫동안 일한 것도 아니고요. 남편은 결혼할 때 퇴사를 하고 그 퇴직금을 결혼 비용으로 사용했었어요. 그 다음 회사에서 3년을 일하다가 자기랑 안 만난다고 때려치우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 실업급여도 못 받고 퇴직금은 얼마 되지도 않았죠. 그렇게 나와서 6개월간 취직은 못했지. 돈은 매달 빠져나가지. 혼자 돈을 벌어야 했던 저까지 힘든 상황이었죠. 자기 아들 잘못이니 시부도 더 말을 못하더라고요. 시댁에서 나오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통장에 모아둔 돈 있지? 그거 나한테 줘. 다음 달 월급이랑 보너스 나오면 2천만 원 만들어서 엄마한테 보내주게. 그 돈 꼭 지금 줘야 해? 어머님이 우리한테 지원해 주신 걸 수도 있잖아. 전화해서 한번 여쭤봐. 그냥 주신 거 아니었냐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설마 그 돈 썼어? 아니, 그게 동생 빌려줬어. 미쳤어? 그 돈을 왜 네가 맘대로 빌려줘? 그럼 어떡해, 동생이 급하다는데. 나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줬겠어? 솔직히 당신도 그냥 말만 그렇게 한 거잖아. 무조건 친정에 갚도록 만들려고. 원래 이런 돈은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서 쓰는 거야. 그거 우리 부모님 전세 재계약할 때 쓸 자금이거든? 미친놈아. 네가 뭔데 우리 부모님 돈을 멋대로 쓰고 난리야. 이미 빌려줬어. 그건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 그리고 부모 자식끼리 돈 좀 빌려주고 늦게 갚을 수도 있는 거지. 미친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열받아서 그 다음날 연차 쓰고 집에 와서 뭘 했는 줄 아세요? 남편이 아끼는 물품들 사진 찍어서 중고 어플에 올렸어요. 고가의 시계부터 얼마 전에 직접 구매한 스타일러까지 싹 다요. 그리고 남편에게 어플 캡처를 보내주며 돈 안 갚으면 이것들 진짜 팔겠다고 했죠. 남편이 기겁하고 전화를 하더군요. 당신 미쳤어? 그걸 왜 팔아? 아직 할부도 다 안 끝난 건데. 너는 그럼 내 허락 받고 그 돈 아가씨한테 빌려줬어? 네가 한 짓이랑 똑같은 짓 한 거야. 당장 돈 가져와. 안 그러면 지금 여기 세워져 있는 당신 차도 팔아버릴 테니까. 아니, 동생한테 돈 좀 빌려줄 수도 있지. 다른 데 쓰는 거 아니고 전세 보증금이라잖아. 사람이 왜 이렇게 못났어? 그럼 당신은 우리 엄마 아빠 책임질 거야? 전세 재계약 못해서 길거리에 나앉으면 책임질 거냐고. 이쪽도 생계가 걸린 문제야. 아가씨 도와줄 돈 없으면 대출을 받든가 하지. 왜 친정돈을 건드리는 건데? 내가 책임지면 되잖아. 거짓말인 거 다 알아. 전세 계약금을 누가 2천만 원이나 올려받아? 장인 장모가 그 집에서 얼마나 사셨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네가 친정에 돈 갚아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네가 책임진다고? 그래, 그렇게 되면 책임진다고. 그러니까 내 물건들 팔 생각 절대 하지 마. 어쨌든 돈은 절대 못 돌려준다 이 말이지? 대신에 책임진다고. 뻔뻔한 남편의 말에 너무 열받았어요. 책임지겠다? 말은 누가 못해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한테 우리 집으로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전세 재계약 기간이 2달 정도 남긴 했는데 그 전에 돈을 돌려받아야 하잖아요. 부모님이 집으로 오시니 남편놈 얼굴이 가관이더군요. 당장 들어오실 줄은 생각도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책임진다며. 앞으로 2달 안에 돈 안 주면 이렇게 계속 살 거야. 얼굴 좀 보고 익숙해지라고 부모님 불렀어. 아이고, 이서방. 잘 부탁하네. 빌려간 돈만 돌려주면 우린 다시 돌아갈 거니까 너무 걱정은 말고. 자네가 어련히 다 알아서 잘하게 했지. 그렇지 않은가? 친정아버지 말에 남편놈이 열받아서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가더군요. 당신 미쳤어?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을 여기 데려오면 어떡해? 책임진다며. 돈 안 갚는 대신에 책임진 데서 모셨어. 당신 말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야? 아, 당신 진짜 너무한다. 동생한테 빌려준 게 그렇게 고가웠어? 이해해줄 때도 됐잖아.
난 이해 못하겠으니까 혼자서나 이해하시고요. 돈이나 다시 달라고 해. 허락도 없이 남의 돈으로 선심 쓴 주제에. 돈 넘지 마. 너 이 돈 받아가면 우리 이혼이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나도 여태 많이 참았어. 네가 내 욕하고 우리 집 무시한 거 모를 줄 알았어? 이미 동생한테 이야기 다 들었거든. 그나마 당신이 우리의 엄마라서 여태 참았던 것뿐이야. 맹세코 신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없어요. 솔직히 하고 싶은 말은 너무도 많았지만 참은 거죠. 남편 욕이 제 얼굴에 침 뱉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걸 아니까요. 그래서 친구나 가족한테 말도 못하고 끙끙 앓을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사이가 나빠서 연락도 안 했던 신우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 신우 연락은 무시하면 무시했지 누가 붙잡고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한대요? 그러고 싶은 마음조차 없었는데 이런 말을 들었다 하니 참 웃긴 일이었죠. 신우가 없는 말 만들어가며 이간질 시킨 게 분명해 보였어요. 한창 욕이 가득한 문자 보내던 때 이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해라고 남편 놈을 설득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오히려 제 쪽에서 이혼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살다간 진짜 화병으로 죽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래? 그럼 증거 가져와. 나도 증거 모아서 이혼 소송할 테니까 어디까지 가나 한번 해보자고. 그러자 남편이 입술을 깨물며 눈을 질끈 감더군요. 자기는 진심이 아니고 홧김에 그냥 한 말이었다는 양 말이죠. 진짜 이혼하겠다고? 미쳤어? 와, 이젠 부정도 안 한다 이거지? 알았어. 소송하자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그렇게 치열한 이혼 소송에 들어갔어요. 정말 피말리고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최대한 많은 권리를 가져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집 살 때 낸 돈, 친정에서 빌린 돈, 위자료, 양육권의 친권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챙기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그걸 다 챙길 수 있었다는 거였죠. 사실 증거는 차고 넘쳤거든요. 신우가 저를 무시하고 욕한 문자는 수두룩했지만 제가 시댁을 욕하고 무시했다는 문자는 전혀 없었으니까요. 하지도 않은 일에 증거가 있을 수는 없었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그렇게 남편과는 깨끗하게 이혼했어요. 받아낸 돈과 친정 전세금을 합쳐서 도시 외곽에 전원주택을 사서 들어갔어요. 아이는 부모님과 함께 키우며 제가 버는 돈의 반을 들여 생활했고요. 혼자 벌어서 네 사람이 먹고 살아야 했지만 그럭저럭 살만했어요. 부모님 앞으로 나오는 연금도 있었고 집 대출금도 없었으니까요. 또 부모님이 애를 봐주니 야근을 할 수 있게 돼서 야근 수당도 톡톡히 챙겼죠. 부모님에게는 항상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대신 그만큼 잘해드리려고 함께 여행도 자주 가고 맛있는 식사도 대접해드렸죠. 오히려 남편과 있을 때보다 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혼 후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회사 앞에 전신우가 찾아왔더군요. 떡하니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어요. 저한테 관심이 없어서 어디에서 일하는지도 모를 줄 알았거든요. 전신우 얼굴 보자마자 전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죠. 우리 회사 앞에 신우 와 있다고 무슨 일로 왔는지 아냐고 말이죠. 솔직히 제 얼굴을 보러 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마주치기도 싫은 사이니까요. 그런데 눈이 마주치자 전신우가 다가와 인사를 하더군요. 오랜만이에요. 잠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며 회사 근처 카페로 가자고 했어요. 카페 안으로 들어가자 전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왠지 찜찜해 전화를 받아서 대답은 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올려뒀어요. 그러자 전신우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언니, 이혼하니까 어때요? 혼자서 애 키우면서 돈 버니까 힘들죠? 그런 말 하려고 나 불렀니? 그건 아니고 오빠가 제 부탁 들어줘서 이혼한 거 혹시 알고 있어요? 언니도 어지간히 오빠한테 밉보였었나 봐요.
언니가 오빠랑 부모님 욕했다고 몇 마디 하니까 금방 화내면서 넘어오던데. 오빠도 평소에 얼마나 대접 못 받았으면 홀라당 넘어가서 이혼하자고 했나 싶네요. 사실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 오빠 마음 다시 바꿀 수 있어요. 저 때문에 이혼까지 바로 한 거잖아요. 아무리 봐도 지금 언니 힘들게 지내는 것 같은데 오빠랑 다시 잘해보고 싶으면 나한테 돈 좀 줘요. 그럼 우리 오빠랑 재회하도록 해줄게요. 그때 그 일이 오해였다고 하면 오빠도 마음 돌리지 않겠어요? 그 이야기 듣는데 헛웃음이 다 나오더군요. 뭐? 오빠랑 다시 살게 해줘? 맞아. 우리가 이혼한 건 너 때문이긴 하지. 근데 네가 한마디 했다고 헤어진 건 아니야. 네가 우리 사이 이간질하는 거짓말 했을 때도 이미 알고 있었어. 오해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고. 이혼은 내가 더 하고 싶었거든. 그리고 내 안에 네 오빠에 대한 마음 같은 건 이제 하나도 없거든? 진짜 새끼 손톱만큼도 남은 게 없어. 나한테 와서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너도 어지간히 돈이 급하긴 했구나. 근데 어쩌지? 돈 빌려줄 생각 전혀 없어. 그러니까 구걸하고 싶으면 다른 데서 해. 그렇게 말하자 전신우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더군요. 구걸? 내가 왜 구걸을 해요? 나는 단지 언니랑 오빠를 다시 이어주고 수고비로 좀 받으려고 한 것뿐인데? 누가 이어지고 싶댔니? 그리고 너 아직도 무슨 투자회사라는 곳에서 일해? 그때 엄청 좋은 데로 가지 않았어? 네 말대로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을 텐데 이건 무슨 상황이야? 할 일도 없이 이혼한 오빠 전처 찾아와서 어이없는 말이나 하고 뭐 하는 거냐고. 그건 언니가 상관할 일이 아니죠. 지금 나보다 언니가 더 급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돈 많이 버는지는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입 놀리지 마요. 그래. 그런데 나한테까지 와서 돈 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다 알겠네. 어디 또 무슨 이상한 다단계 회사에 걸렸겠지. 지금 본전도 못 찾고 넣기만 하고 있나 봐. 더 이상 할 말 없지? 그 말을 하며 탁자에 놓여있던 핸드폰에다 말했어요. 당장 네 동생 데리고 가. 말도 안 되는 얘기 늘어놓는 거 당신도 들었을 거 아냐. 그 말을 하자마자 카페 문이 열리면서 전 남편과 전 시부가 들어오더군요. 아까 문자로 장소도 함께 보냈는데 이렇게 일찍 도착한 걸 보면 바로 여기로 향한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 몰골이 참 상거지가 따로 없더군요. 전 시부와 전 남편을 보더니 전 신우가 황급히 일어나 도망치려고 했어요. 그러자 전 시부가 달려가 전 신우를 붙잡았어요. 야, 너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 당장 집에 가. 지금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니야. 돈 어떻게 된 거야? 응? 우리가 너한테 투자하라고 준 돈 말이다. 진짜로 너 다단계에 돈 넣었어? 전 시부가 전 신우에게 윽박 지르는 거 처음 봤어요. 표정이 완전 악귀가 따로 없더군요. 그런데 전 신우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대들었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했지? 진짜 투자한 거라고. 그리고 투자했으면 손실이 좀 나더라도 감안해야 하는 거 아니야? 원금보다 더 많이 돌려받을 거라는 보장을 한 적은 없잖아. 어쩌면 많이 받을 수도 있다고 한 거지. 쓰레기 입에서 나온 쓰레기 같은 말에 저도 모르게 풋 하고 웃어버렸어요. 그러자 전 남편이 그러더군요. 미안하다. 얘 찾고 있는 중이었는데 연락해줘서 고마워. 애는 잘 크고 있지? 잘 크고 있어. 아빠라는 단어는 입 밖에도 안 꺼내니까 당신이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근데 동생은 왜 찾고 있었던 거야? 전 남편은 난감한 듯 한숨을 푹 쉬며 말하더군요. 그게 돈을 좀 많이 빌려줬는데 그 뒤로 잠수를 탔거든. 그 바람에 아버지가 많이 고생하셨어. 그래서 당신 연락 받자마자 아버지랑 같이 온 거야. 그런데 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당신 동생이 나랑 당신 사이 이간질한 거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왜 나랑 이혼한 거야? 그걸 몰라서 물어? 동생 자취해야 한다고 우리 집에 줘야 할 돈을 멋대로 동생한테 줘버렸잖아. 당신이 나 몰래 돈 빼돌려서 쓸 사람이 아닌데 말이야.
당신 가족 모두 당신 동생한테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것처럼 구는데 딱 봐도 조만간 집 망하겠구나 싶었지. 게다가 신우가 우리 집에서 벌인 일도 있었고. 나는 신우를 못 믿었고 당신은 신우를 너무 믿었던 거야. 그 거리를 도저히 메울 수가 없겠더라고. 게다가 신우가 돈 좀 빌려달라고 투자하라고 말할 때부터 불안했어. 사이가 안 좋은 나한테도 그러니까 욕심이 많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당신이 그게 오해였다고 한마디라도 말했으면 난 이혼 안 했을 거야. 전 남편이 한껏 억울한 듯 소리를 지르며 말하더군요. 그의 힘껏 고개를 저으며 말해줬죠. 아니, 넌 분명히 내 말 못 믿고 동생 말 믿었을걸? 먼저 마음을 닫은 쪽은 너야. 그래서 나도 이혼 이야기 나왔을 때 굳이 오해를 정정 안 한 거고. 네가 나를 못 믿는데 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해? 그럴 필요 못 느꼈어. 그걸로 답이 됐어? 돈을 얼마나 뜯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내 탓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했지. 당신 동생이 뭐라고 하든 투자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잖아. 그때 뭘 했어? 알아서 한다고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래서 이 꼴이 난 거야? 대체 얼마나 뜯어갔길래 두 남자가 여자애 하나 붙잡으려고 뛰어왔을까 싶네. 그래, 내 탓이지. 당신 말 믿고 동생 멀리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나 사실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서 집 판 돈 동생한테 다 투자했어. 아버지도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투자하고. 처음에는 이자람에 얼마씩 주더니 3달 뒤에 연락 뚝 끊고 사라지잖아.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나중에 알았어. 동생이 다단계에 빠져서 거기 돈 다 집어넣고 있던 거. 게다가 한두 명이 당한 것도 아니야. 동생 지인들도 다 넣었는지 매일같이 우리 집 앞에 와서 난리야. 돈 내놓으라고. 뭐 돈이 있어야 주지. 우리도 동생한테 다 뜯겼는데. 들어보니 참 딱한 사정이긴 하더라고요. 전 신우는 아직도 그게 다단계가 아니라고 오히려 통장에 더 넣어야 한다며 돈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통장이 있다는 것도 그 다단계 회사의 주장일 뿐이래요. 수익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주장하는 것일 뿐이랍니다. 어차피 출금이 불가능한 돈이라서 자기 손에는 한 푼도 안 남는다는데 그걸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건지 진짜 모르는 건지 모르겠어요. 집을 풍비박산 내놓고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았죠. 그렇게 전 시부와 전 남편은 돈만 넣고 있다가 전 신우가 사라지니 깜짝 놀랐겠죠. 혹시라도 돈 떼먹고 도망갈까봐 급히 신우를 찾아다녔던 거라고 하더군요. 뭐 세간살이 팔아서 다단계에 돈 집어넣었다고 하면 이미 볼장 다 본 거죠. 전 남편이 그러더군요. 당신은 다 알면서 혼자만 빠져나간 거였어.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해줬더라도 그게 네 귀에 들어갔겠어? 내 욕만 한 바가지 했겠지. 내가 그랬지? 동생이 나쁜 길로 가는 것 같으면 따끔하게 혼내야 한다고. 그래야 그런 짓 2번 다시는 못한다고. 그런데 오냐오냐만 하고 있으니 이 난리가 나지. 가족, 지인들 돈 빌려서 다단계에 투자하는 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도 모르고. 너랑 네 부모님이 애를 이렇게 만든 거니 남 탓하지 마. 어차피 그때 넌 절대 내 말 안 들었을 거야. 나도 그걸 아니까 이혼한 거고. 결혼도 이혼도 타이밍이야.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아무짝에도 쓸모없거든? 참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왜 남 탓을 하는지? 본인이 눈, 귀 다 막아놓고 이제 와서 왜 너만 빠져나갔냐? 라고 하냔 말이에요. 저도 편하게 빠져나간 건 아니잖아요. 실컷 시댁에서 욕먹고 가진 거라도 지키려고 악착같이 애쓰면서 벗어났는데 엄청 편하게 살다가 이기적으로 혼자서만 빠져나간 것처럼 말하다뇨. 하여튼 가해자들은 절대로 모르는 법이에요. 자기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얼마나 맹목적으로 사람을 괴롭혔는지 말이죠. 그때 전 신우와 전 시부 쪽에서도 엄청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거사,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배신을 해?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아? 이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서 모은 돈이야. 그걸 홀라당 다단계에 다 갖다 바치면 어떻게 해? 이제 나한테, 아니, 너한테도 남은 거 없어. 왜 남은 게 없어? 지금 당장 출금 안 되는 것 뿐이라니까. 그리고 이미 넣은 돈으로 이렇게 호들갑 좀 떨지 마. 돈 나오면 준다니까. 그 돈이 언제 나올 줄 알고. 그리고 네가 또 돈을 넣으려니 하는 말 아니냐? 이제 그만해라. 이제라도 다 포기하고 네 인생 살아. 한 달 일하고 월급 받으면서 평범하게 돈 벌어. 너 이런 식으로 하다간 진짜 끝장이야. 그렇게 벌어서 언제 돈을 모아. 힘들게 일해서 푼돈 버는 거 난 못해. 아빠나 오빠나 그렇게 하든지.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어려운 길로 가? 그리고 나 돈 많다고. 내 계좌에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보여줄까? 전신우는 절대로 그게 다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긴 다단계에 빠진 사람이 쉽게 인정하지는 않겠죠. 사이트 터지고 피해자들이 여기저기 나타나면 그제야 당했다는 걸 알 테니까요. 그 전에는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해줘도 안 믿는데요. 그저 돈 잘 버는 자기를 시기해서 하는 말이라고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전신우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잖아요. 그러니 주변에서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거겠죠.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왜 사람들 만나서 돈을 빌려 이거 사? 그거 다단계야. 돈 절대 못 받는 거. 대학까지 가서 공부한 애가 왜 그걸 몰라? 중졸인 네 아빠도 아는 사실을. 너 지금 여기 와서 이럴 상황 아니야. 우리 집에 빚쟁이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왔는지 알아? 지금 우리더러 돈 내놓으라고 네 가족이니까 책임지라고 아우성이야. 그건 어떻게 할 거야? 아, 몰라. 아빠랑 오빠가 어떻게든 해결해. 이제까지 문제 일으켜도 알아서 다 해결해줬잖아.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큰일인데? 하던 대로 하라고 하던 대로. 그리고 나도 여기 온 거 그 사람들한테 돈 돌려주려고 그런 거야. 언니한테 돈 받아서 메꿔주려고 한 거라고. 근데 오빠는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정이 뚝 떨어지도록 만든 건데? 언니한테 뭐 여지라도 남겨놨어야 이용을 하든 말든 하지. 우와, 지켜보는데 머리가 다 아프더라고요.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없었죠. 민폐갑, 진상대마왕, 이런 단어들이 절로 생각날 만큼 전신우의 행동은 민폐와 진상 그 자체였어요. 게다가 제 돈으로 빚쟁이들 돈 메워주려고 했다뇨. 그 빌어먹을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리고 전남편과 이간질하려고 그렇게 애썼으면서 도리어 지금은 자기 오빠에게 왜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냐는 소리까지 하더군요. 필터 없이 더러운 생각을 입 밖으로 내는 전신우를 보며 전남편에게 말했죠. 참 잘 키웠다, 잘 키웠어. 만족하지? 너랑 네 부모님이 애 저렇게 만든 거야. 여동생이 싼 똥 열심히 치워봐. 직접 그런 미래를 만들었으니까. 너랑 이혼해서 정말로 마음이 놓인다.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꼴을 나한테 보이면서 내 탓을 해? 너 양심은 있어? 내가 볼 때 저 정도면 병이야. 정신병원 입원이라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하긴 말 안 해도 네가 잘 알아서 하겠지. 난 상관없는 사람인데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전 남편은 쪽팔린 듯 고개를 숙이고 손바닥으로 연신 마른 세수만 하고 있더군요. 그런 아수라장을 두고 밖으로 나가며 전 남편과 전 신우에게 경고했어요.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만나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부터 할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 이런 쓸데없는 데 시간 뺏기고 싶지 않거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싶으면 가족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그 뒤로 한두 달 뒤에 전 시댁 소식을 대충 듣게 됐어요. 전 신우는 제 말대로 정신병원 상담하고 입원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본인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빚 독촉하는 사람들에게 돈 갚을 길이 없으니 도망간 것인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입원을 결정했다고 했어요. 남은 피해자들만 억울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전 남편과 전 시부는 월세 들어 살면서 힘들게 빚 갚고 있다고 들었어요. 전 신우에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퍼준 결과죠. 전 신우는 가족들 생각 안 하고 영혼까지 끌어다 다단계에 넣었던 거고요. 전 시부모는 자식을 제대로 못 키워서 결국 본인들이 일군 모든 걸 잃게 됐어요. 전 남편도 동생이 옆에서 소곤거리니까 확인도 안 하고 이혼했으니 졸지에 돌싱남의 거지남이 되었고요. 이거 보세요.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든 책임져주고 오냐오냐 해주는 통에 신우는 다단계라는 위험한 길을 고르는 최악의 선택을 했죠. 잠깐은 좋았겠지만 그 결과는 어땠나요? 결국에는 빚만 잔뜩 지고 사람들에게 쫓기기나 하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내 가족이 소중한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럴수록 지켜야 할 성과 예의를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다가 결국은 패가망신하게 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옆에서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는다면 혼자서라도 빠져나오세요.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일 테니까요. 만약 여전히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저런 꼴을 직접 당했겠죠? 상상만으로도 눈앞이 캄캄할 정도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에게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스스로 책임지지 않으면 불이익과 제재를 받는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엄마가 모든 것을 대신해 줄 수 없다고도 말해주고요. 그래야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않는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을 테니까요. 글을 쓰다 보니 길어졌네요. 읽어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고